자, 139회 건축전기기술사 1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 맥스웰 방정식과 변이 전류에 대해서 각각 관계식을 쓰고 주요 의미를 설명하시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이 개념적인 거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전개와 자개의 발생, 전기장과 자기장과의 관계, 전하밀도, 전류밀도 형성을 나타내는 4개의 편미분 방정식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써주고요. 제1방정식은 암페아 맥스웰 법칙이죠. 여기에 대한 식도 있죠. 여기 이제 미분형하고 이제 적분형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미분형하고 적분형 중에서 미분형은 식을 하나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회전하는 이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적어야 되죠. 회전하는 자기장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도체를 타고 흐르는 전도 전류 밀도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입실론의 라운드 T의 라운드 E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전속 밀도 T는 입실론의 E니까 이걸 요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겠죠. 요 미분형식 하나 작성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파라데이 법칙에서는 여기 이제 회전하는 전기장은 이렇게 라운드 T의 라운드 뮤의 이제 H죠. 자수밀도 B니까 요 미분형에 대한 식도 하나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이거 공부하실 때 반드시 요거 곱하기 형태는 이거는 회전하는 이론이죠. 그죠?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로테이션 이렇게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3방정식은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요거는 이제 발산한다 이래가지고 도트 표시, 그죠? 발산하는 전기장. 이 전속 밀도는 전하 밀도하고 똑같아. 요거죠. 그 다음 제4방정식은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여기 이제 발산하는 자속 밀도는 우리가 이제 제로다. 이게 이제 앵거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다 S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력선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어떤 식 같은 것도 여기다가 첨삭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요 변이 전류에 대한 이 각각의 관계식을 쓰라. 이게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요. 자, 맥스웰 방정식과 변이 전류에 대한 관계식. 여기서 보시면요. 이 관계식 있죠. 로테이션 H는 이 전도 전류 밀도에다가 변이 전류 밀도지 않습니까? 요 변이 전류 밀도. 요 식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회전하는 이 회전하는 자개죠. 요거는 전도 전류 밀도. 전도 전류 밀도하고 이 변이 전류 밀도의 합과 같다. 요 관계식을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유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다음 장에 있거든요. 유전체의 양면에 전하량의 순시치, QT라고 하면, 이 변이 전류의 순시치는 우리가 이제 끼르식에 썼죠. Q는 10V거든요. Q는 이제 10V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T분의 D 하고, 여기 이제 순시치의 시간을 이렇게 T에도 상관없겠죠. 그럼 동일하게요. 이 C도 DT분의 D에 V에 T 이렇게 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수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요 수식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수식이 있죠. 이 전속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게 우리가 전속 밀도 D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전속은 우리가 이제 전하 Q에서 나오잖아요. 그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전체 수와 똑같기 때문에 Q 이렇게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전속 밀도에 대해서 이 면적을 곱해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서, Q는 S에 D 이런 어떤 식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전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버리면 전하 Q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DQ 부분을, S에, DT,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죠?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식적인 거를 변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T라고 하면요. 여기도 DT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나머지 이제 밑에는 다 똑같으니까. DT의 D는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고요. DT분의 D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수식을 여기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 수식을 DT의 T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요게 이제 전하 Q는 이 면적에다가 전속 밀도를 곱한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수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변이진료에 대한 수시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거를 만드냐면, 우리가 이제 변이진료 밀도에 대한 수시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 변이진료의 수시치는, 요렇게 이제 쓸 수 있죠. 요 변이진료에다가 면적을 나눠줘 버리면, 변이진료 밀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변이진료가 요렇게 아까 써져 있었죠. 여기서 이제, S가 하나가 더 곱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 IDT 부분을 여기다 작성을 해서 다시 요 S를 계산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DT에 D에 DT 이렇게 아까 됐었죠. 그죠? 요거를 3차원 공간에서 라운드 T에 라운드 DT 이렇게 써도 아무런 상관없겠죠. 그죠? 요 DT분의 D를 이 편미분 라운드 T에 라운드 이렇게 변환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수식을 변경할 수 있고요. 다시 이제 D는 입실론 2니까 이 부분, D는 입실론 2니까 이렇게 다시 우리 수식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변이진료의 수시치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도를 했단 말이죠. 이 어떤 수식적인 걸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주요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진료 밀도에서는 단지 이제 회전하는 자기장만 만들어지죠. 요거는 도체죠, 도체. 여기서 도체에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암페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이렇게, 자기장이 이제 발생되죠.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요 위에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발생되는데 이 회전하는 자기장이 이제 발생된다 말이죠. 자, 이걸 다 도체입니다, 도체. 도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나오죠. 요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암페어가요. 기존에 이제 암페어라는 사람이 요 내용을 만들었는데,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요 부분을 더 만들어 보죠. 여기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전극이라고 썼죠. 양전극에. 양전극에 여기 이제 교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가 걸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이 양전극에, 즉, 캐패시터에 이렇게 전하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충전 전하가 걸리게 수 있겠죠. 그럼 요 충전 전하에 의한 충전 전류, 즉, 변이 전류가 여기서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전개가 이렇게 생성되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요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변이 전류가 흘러가고요. 다시 한번 이 교본이 발생되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이 전개가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개가 걸리면서 이때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즉 변이 전류가 발생되겠죠. 요 변이 전류에 의해서 회전하는 자기장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이죠.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결국은 요 공간에서 이 변이 전류에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또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간을 통해서 전파한다. 그죠? 이 전자파가 요런 어떤 곳에서 공간을 타고 전파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주파수적으로는 30만 헤르츠죠. 30만 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강한 에너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전파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하는 자기장이 이제 발생되면 다시 이제 이, 자기장에서 다시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전기장에 대해서 다시 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을 통해서 이제 전파를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를 요 부분에서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페어 맥스웰 법칙은 기존에 암페어라는 사람이 암페어 법칙을 통해서 이 전도전류, 여기가 전도전류죠. 이 전도전류에 많이 자기장을 만든다 했던 게 기존 암페어인데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장도 이거 이제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죠. 다시 이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또 전기장을 또 만들 수 있죠.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수식적인 거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이제 맥스웰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페어 맥스웰 법칙, 요걸 이제 맥스웰 방정식, 제1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런 내용들을 이제 쓰라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KSC IC 60364에 따른 이 특별자, 엑스트라 로볼테이지죠. 엑스트라 로볼테이지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감전 보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엑스트라 로볼테이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요. 자, 세이프티, 엑스트라 로볼테이지죠. 이거 세이프티가 안전이죠, 안전. 안전 특별자압은 우리 회로적으로 저런 변압기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출 도전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비접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회로 자체를 이제 비접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전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수영장, 이런 곳에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셀프 회로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림까지 넣으면 더 좋겠죠. 그림까지 더 넣어주면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고요. 그림까지 넣어버리면, 이게 10분 안에 이게 작성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뭘 그림을 넣어주면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펠브요. 펠브는 프로텍티브 엑스트라 로 볼테이지니까, 프로텍티브가 이 보호죠, 보호. 그죠? 엑스트라 로 볼테이지는 특별자압이고, 그래서 보호 특별자압. 요거는 이제 회로는 똑같습니다. 저렴하게 회로를 구성하고요. 대신에 노출 도중부는 앞에는 비접지는데 이번에 접지를 합니다. 그리고 적용 장소는 셀프 이해 장소. 여기서 안전을 위해서 펠브 회로를 구성한다. 요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죠. 우리 여기 기본서나 연구학 교재에 다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뺀 게 10분 안에 여러분들 작성하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림은 좀 빼놨는데 여러분들 필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림을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자, FELV요. 이거는 Functional Extra Low Voltage죠. 펑셔널이 이제 기능이죠, 기능 특별자압이고요. 요거는 이제 단품 면압기를 많이 쓴다는 거. 그 다음에 회로는 접지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적용하는 데는 셀브나 펠브. 요게 이제 적용되지 않는 그런 회로의 감전 보호를 위해서 FELV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전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자압에 대한 보호, 그 다음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 이게 이제 기본 보호죠.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 이게 이제 고장 보호입니다.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엔드를 하면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직접 접촉 보호하고 간접 접촉 보호를 한 개만 해도 안전을 확보할 수 없냐? 그건 아니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완벽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이게 이제 기본 보호하고 고장 보호를 두 개를 다 이렇게 조합해서 시행하면 더 안전도를 강화할 수 있다. 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조합에 의한 부분은 이 기본 보호하고 고장 보호를 한 개의 수단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 일일이 다 쓰려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도표로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본 보호에 대해서는 뭐 의도적인 접촉에 대한 접촉과 무의식적인 접촉에 대한 보호,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충전부에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 내용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접촉은 이거는 기능자, 우리가 이제 전기를 잘 아는 사람, 숙련자, 기능자죠. 이런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충전부에 대한 위험은 알고 있지만 작업하다가 의도적이지 않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할 때 그때에 대한 보호를 장애물이라든지 앞니치 바깥쪽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쪽으로 보호 대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혹시 감전이 됐을 때 고속도 고감도 누전 차단기 설치한다. 이게 이제 기본 보호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고장 보호는 실제로 이제 저렴 파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고장 전류가 금속체 외암으로 흘러나왔을 때, 그 금속체 외암에 사람이 혼종이 됐을 때 감전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호도체를 통해서 이 보호도체의 이 저항값을 떨어뜨리는 게 낫겠죠. 인체에 대한 저항이 높으니까 그 보호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하고 또 이 보호도체를 통해서 이제 전원 차단도 하겠죠. 뭐 TN계통, TT계통, IT계통. 그다음 보호도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원이라든지 뭐 등전이 본딩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종기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답안지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방폭 구조에 대한 문제가 3번 문제로 나오는데,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에 정확한 답을 적어야 돼요. 예, 문제가 뭐냐면, 방폭 구조의 종류죠. 이 방폭 구조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류별 특징이 뭐냐, 이걸 적어야 돼요. 이때 개념을 적으면 안 됩니다. 뭐 개념 적고, 뭐 특징 적고, 뭐 적용 적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원하는 탄착군의 형성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종류별 특징만 딱 적어야 되고 그래야 10분 안에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폭기기 선정할 때 그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기기 배선, 여기 이제 저압, 고압, 본질 안전 방폭에 대한 배선들, 그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내압 방폭 구조는 그 압력에 견디는다는 거죠. 내압, 견딜 내자죠, 견디. 폭발 압력에 견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폐 구조,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가져간다, 케이스를요. 그 다음에 용기 내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아니면 이제 폭발이 발생돼서 이 폭발성 가스가 위험 분위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냉각에 의해서 위험 분위기 쪽에 이게 착화되지 않는, 즉, 냉각 효과를 통해서 착화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폭발성 가스가 침입해서 내부에 폭발이 발생되더라도 이 구조 자체가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게 특징이죠. 이게 특징적인 내용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입 방폭은 기름 안에 이 점화원을 넣어 놓는 거 같지 않습니까? 담궈 놓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유량을 유지된다. 위험으로부터 최소 10mm, 1cm 이상을 이제 유명으로부터 이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유명계를 항상 설치해가지고 이 기름의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어떤 특징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돼요. 압력 방폭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압력을 높여가지고 외부의 가스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압력을 높여 놓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 압력들을 높여 놓는 기체가 뭐냐면 신선한 공기라든지 뭐 불활성 기체, SF6 같은 이런 불활성 기체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체의 압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경보, 운전 정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폭발 방지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용기 내 압력을 주위의 대기압보다 수중, 물기둥이죠. 물기둥에 대해서 5mm 이상 이렇게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내용을 작성해야 되고요. 안전전 방폭 구조는 이 방폭 구조에 대해서 안전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폭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폭발 압력에 대해서 이 개런티가 안 됩니다. 완전하게 여기 이제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성능을 가진다. 그래서 항상 이 안전전 방폭 구조를 할 때는 이 적용 장소, 이걸 어떤 장소에 이걸 할 때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주의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별, 0종, 1종, 2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여기 안에다가 뭐 더 첨부해서 넣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자, 본진 안전 방폭 구조는요, 여기는 0종과 같은 이 최악의 조건이죠. 가장 우리가 위험한 이런 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든 구조죠. 그래서 우리 그림이 조금 이렇게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위험지입니다. 위험장소. 위험장소에 들어가는 이런 구역에 대해서 앞에 휴즈라든지 제너 다이오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저항 요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에너지, 어떤 그 위험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있죠. 그 에너지 조건을 이렇게 낮추는 거죠. 1.4W, 30V, 250mA로 이렇게 이제 어떤 회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착화가 되지 않을 그런 어떤 최소 착화 에너지 이하로 낮춰가지고 위험 장소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거 제너 다이오드죠.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 하나가 탈자가 났네요. 제너 다이오드.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저항이 어떤 작용하는지, 제너 다이오드가 어떤 작용하는지, 휴즈가 어떤 작용하는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방폭기기 선정 및 전기 배선 방식.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 기본서 3군에 방폭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 방폭기기 선정할 때 어떤 그 주의사항, 고려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8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소한 한 4개에서 5개 정도, 요 정도를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폭 지역에 대한 등급 구분이 있죠. 0종, 1종, 2종, 그 다음에 이 발화 온도 부분, 그 다음에 최대 안전 틈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고 표면 온도, 그죠? 그 다음에 최소 점화 전류, 요 정도. 요 정도는 이제 답안지에 넣어주면 좋은 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이제 6번, 7번, 8번도 뭐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배선 방식은 우리가 이제 저압 쪽에서는 거의 이제 내압 방폭 이 금속관 배선하죠. 이 금속관 배선은, 내압 방폭 금속관 배선은 우리가 이제 스틸관 하면서도 어떤 거 합니까? 이 후광 변속관 쓰죠. 후광. 그죠? 1.6T인가요? 이 두께가. 박강은 1.2T죠. 그러니까 후광 변속관을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합성수 증환을 쓰게 되면 2종 금속 가유제 전송관 있죠. 금속관에 준하는 2종 금속 가유제 전송관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전선들은 전원전선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박스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실링 피팅을 하는 거죠. 실링 피팅해서 여기서 발생된 저마운이 가연성 가스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죠? 연소의 3요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어떤 연소의 3요소 부분을 중에 한 개를 잘라버리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전 방폭, 이 금속관 배선은 거의 내압 방폭 금속관에 준해서 하는 거죠. 그런 케이블 배선 일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고압 방폭 전기 배선에서는 보통 이제 케이블로 많이 쓰고요. 케이블로 고압 케이블을 쓰고 그다음 보호관으로 뭐 덕트라든지 추리 이런 걸 통해서 배선합니다. 그러니까 본질 안전 회로 배선은 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본질 안전 방폭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이런 배선을 구성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비본질 회로에서부터 이 정전유도, 전자유도, 이걸 받지 않도록 금속관 내에 넣고 접지나 잡혀야 됩니다. 요것도 우리 기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부사 3권 기본서의 방폭 구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죠. 요게 그대로 우리 책자에 있는 게 나왔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삼상변압기에 그 각변이 표시 있죠. 그 각변이 표기 방법 중에 DY1, DY11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사실 DYN이 들어가야 되죠. N이 빠졌죠. 여기 이제 Y는 보통 중성점을 적재하지 않습니까? 여기 DYN11이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기 N이 좀 빠져있는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다. 여기 좀 빠져있죠. Y계통. 그죠?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D 있죠. D. 요거는 대문자 D는 우리가 이제 강압용 변압기에서는 고압입니다. 고압.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델타의 의미고, 뒤에 있는 이 소문자 Y는 2차측 결선을 Y로 한다.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압은 Y로 구성한다. 자, D는 고압이고 델타로 구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제가 이제 DY1하고 DY11에 대한 결선도를 보시면 DY1은 이걸 1차가 2차에 비해서 30도 위상이 빠르다 이 말이죠. 요 11은 2차가 1차에 비해서 30도 이상이 빠르다. 그 의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벡터도로 나타내보면 1차죠, 1차. 여기가 이제 1차고, 여기가 2차입니다, 2차. 여기 2차인데, 여기 2차고 1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전 방향이 항상 이렇게 이제 발식의 방향을 돌려주는 게 전기에 대해서 기본이죠. 여기 이제 DY1이니까 1차가 여기서 30도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각도를 달 수 있죠.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고, 한각은 여기 60도로 보면 60도의 반은 30도죠. 자,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YN11은, 자, 여기는 2차는 고정이다 보면 2차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1차가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죠. 1차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차가 지금 1차고 1차가 됐죠. 그래서 2차가 30도 빠르다. 2차가 30도 신상이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2차 전압이 330도 지상이다. 이 표현하고 똑같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60도 빼기 30도니까 340도 되는 거죠. 요거를 이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 이 방향으로 돌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DY1하고 DY11에 대한 결선도 및 의미는 이렇게 이제 벡터도를 작성해서 이 각 변이도를 작성해서 의미를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YN1과 11의 결승을 우리가 해버렸을 때, 자, 이런 어떤 조건에서 병렬 운전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앞에서 DYN1하고 그 다음에 11은 1차적 전압이 벡터도가 요렇게가 발생이 됐죠. 요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여기만큼의 이제 각변이 차이가 발생했죠. 여기만큼. 여기 이제 EA1 다시 빼기 EA만큼의 이 각 변이 차가 생기니까 요 각변이 차 때문에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게 되면 이 순환전류 흘러가는 거죠. 순환전류. 서큘레이션 전류가요. 순환전류. 그죠? 이 순환전류 흘러가면서 결국 뭐냐면 이 변압기 코일에 보면 RL 있지 않습니까? RL. 그죠? 이게 이제 순환전류 흘러가니까 이 순환전류가 저 아래에서 발리셈이죠. IC의 제곱의 R. 그죠? 그 손실. 그죠? 이런 문제예요. 이 RT죠. 여기 이제 주울율이고. 그죠?
그 다음에 IC의 제곱에 R. 이렇게 이제 손실이 또 발생되잖아요. 또 발열이 생기니까 출력이 떨어지겠죠. 전체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해지면, 물론 순환전류가 작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지 않는데, 이 순환전류가 클 때는, 발열이 클 때는 이 소손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답안지에 작성해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이제 이 DY1하고 11에 대해서는 같은 결선 방식으로 변압기 병렬을 재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변압기 결선을 DY 이렇게 델타 Y로 하게 되면 우리가 델타 Y 이렇게 하게 되면 야, 똑같은 결선 방식이지 않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DY1은 1끼리, 그 다음에 DY11은 11끼리 이렇게 이제 병렬 운전을 해야만이 순환전류가 흘러가지 않겠죠. 즉 각변의 차가 발생되지 않으니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반드시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평가의 목적, 대상, 기술적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신 부분도 있고 정리가 안 되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23년도에 이 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24년도에 이게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강구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어떤 시사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번에 어디죠? 엔비디아인가요? 엔비디아가 그때, 엔비디아 회장이 젠센 황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뭐죠? S그룹의 이모 회장하고 막 면담을 하면서, 대규모 어떤 전력 시스템에 대한 용량이 굉장히 큰 전산센터를 많이 짓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규모 이 소비 어떤 전원 있죠. ID 센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면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형 전력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 지역에 이런 대규모 전기시설, 즉, 데이터 센터 같은 게 들어오버리면 이 기존에 이제 한전 전력 공급망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한전 배전선로에, 송전선로, 이런 배전선로를 점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죠? 또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전력 공급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전력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전력 공급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우리가 이제 수도권 쪽으로 말고 다른 지방으로 이런 ID 센터를 이전해버리면 우리가 전력 공급에 대한 안정성가 확보가 되겠죠. 이거 외에도 또 이제 어떤 목적이 되냐면 전력 설비에 투자 부담이 분산되겠죠. 이거 외에도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전력 설비 투자 부담이 어떤 경감 또는 최소화 이런 것들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한전 송배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송배전망을 이제 자꾸 더 증설해야 되는데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수를 준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적 평가 항목을 70점 이상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점수 이하가 되면 이걸 이제 설치를 못하게 해버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중앙 수도권 쪽으로 이런 대규모 ID 센터 설치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한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죠? 한전 이 송배전망에 대한 전력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도 줄어지겠죠. 왜? 송배전 설비를 증설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가 좀 빠져있죠. 아까 전력 설비 투자에 대한 분담, 이런 내용들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목적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상은,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지역에, 이게 10메가, 10,000km죠, 10,000km. 10메가 이상의 이 전기 사용 사업자입니다. 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상이. 자, 그 다음에 기술적 평가 항목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기술적 평가 항목, 비기술적 평가 항목,
그 다음에 정책 평가 항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55점, 15점, 3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물은 거는 기술적 평가 항목, 요것만 물어봤습니다. 요게 총 55점이죠. 55점이고, 우리 전체적으로 평가 항목이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 평가 항목의 전력 공급에 대한 요인은 여기 이제 25점을 배점합니다. 밑에 그 갈로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 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요거 20점. 밑에 적정 전압 유지 가능 여부, 요 가능 불가 요것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에 요게 이제 점수 항목이 들어가죠. 전력 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자, 자가 발전 운전 계획에 대해서 10점,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 5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감점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 가점되는 거는 부지를 제공을 통한 공급 능력 확보에 기여한다. 이건 이제 가점으로 5점을 더 주고요. 그 다음에 감점 요인들. 여기 이제 측정 전압으로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 15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측정 전압으로 하지 않을 때 이런 그 ID 센터 같은 거, 대규모 이 수요자들이 전력계통에 들어와 버렸을 때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라든지, 전력에 대한 어떤 전압 강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거로 인해서 한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유전력 공급 장치들을 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점을 이렇게 이제 15점을 넣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평가해서 평가 점수가 이제 우리가 최대 70점이 넘어야 요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 6번 항목의 감점 부분이 만약에 15점이 들어가면 이게 70점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겠죠. 자, 어떤 지역, 어떤 분산, 어떤 그런 유도를 목적으로 이런 평가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6번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죠.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뭐, 이것도 사실 이미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전압하고 주파수가 떨어지면 이 분산연전은 배전계통 연계 기준에 보시면 적정 전압, 적정 주파수 이하로 만약에 계통 전압 주파수가 떨어지면 우리 분산연전원의 가압 중지, 즉 분리 시간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자체도 전에 시험 나왔던 거죠. 자, 여기서 지금 BES에서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자동 분리 조건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PCS 있죠, PCS. 그 다음에 이 BMS, 여기에서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물었습니다. 자, 계통 전압이, 자, 비정상적인 전압이 되었을 때, 이런 분리시가 있다. 이게 분리시가 다 이럴 필요는 내가 없다. 이렇게 했죠. 한 2개 내지 3개 정도만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감각적인 거, 이 정도의, 내용 정도를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압이 너무 떨어져도 우리가 이제 계통에서 분리되는 시간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도, 비정상적인 주파수가 만약에 발생되면 전력계통이었어요. 그러면 ESS 역시도 이 분산연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한전계통에서 분리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것도 요 주파수에 따른 분리 시간 계획적으로 한 2개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독운전요. 이것도 이제 우리 분산연전에 일반적으로 한전계통이 만약에 정전되면 분산연전에 단독운전이 방지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계통이 정전되면 우리가 0.5초 이내로 한전계통에서부터 가압이 중단돼야 되겠죠. 한전계통에 대한 가압이 중단돼야 된다. 즉, 분산연전원이 차단돼야 된다. 요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한전계통이 이제 탈락이나 지락, 고장이 발생돼서도 여기 이제 분산연전원에, 즉, ESS에서 이제 그 ESS에 나와 있는 그 PCS에서 이렇게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 요런 기능. 그 다음에 PCS 내부에 이제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이거 역시도 거기 이제 보호기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보호기능이 동작해서 그 PCS 내부에서 회로를 차단시켜서 전력계통하고 분리시게 되죠. 그 다음에 BMS. BMS 자체에서도 이렇게 이제 차단시킬 수 있죠. BMS에 있는, BMS 배터리 쪽에 앞에 있는 그 차단기 있죠. 그 차단기 쪽에서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ESS에 대한 이런 그 계통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차단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6가지 중에서 최소한 한 3가지 정도를 작성해주면 좋고요. 뭐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를 작성해주면 좋습니다. 일반 아까 전압이라든지 주파수, 저 부분, 그 정도의 내용도 최소한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기능들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무유전력 제어 기능, 유유전력 제어 기능, 계통 운전 유지 기능. 그러니까 이 계통
운전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폴트 라이드 스루 같은 거. 요거 옛날에 제가 폴트 라이드 스루도 한번 했었죠. 대형 풍력 발전에서, 한전계통에 만약에 이제 계통의 이제 어떤 탈락에 의해서 대규모 정전에 대한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1000ms인가요? 1000ms 동안에 일정 전압 이하에 있을 때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분산 전원이 거기 이제 계통에 걸려 있다가 그 이후로 이제 차단되는 거죠. 여기 폴트 라이드 스루, 그 다음에 절하 라이드 스루, 이런 기능들 있어야 된다. 비상시 이 기능들, 이런 기능들. 그 외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기타 기능들. 이런 어떤 기능들을 적어주면 좋은데, 요 기능들이 어디 있냐면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준에 보시면 거기 이제 나옵니다. 분산형 전원에 대한 이런 기능들요. 요 기능을 제가 별도로 이렇게 작성해놨습니다. 이거 다른 못 외우니까 여기 기능들에 대해서 외울 수 있는 정도, 몇 가지 정도라도 작성해주면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정의까지는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기능에 대한 종류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만 몇 가지만 적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앞에 내용들을 제가 좀 압축을 했죠. 그죠? 계통 운전, 유지 기능, 비상시 기능, 이런 것들요. 자,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에서 GFM. GFM은 뭐냐면 그리드는 이 전력계통이죠. 이 포밍 방식하고, GFM, 그리드 팔로잉 방식이죠. 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 방식이 지금은 이제 발수배전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쓰기가 쉬웠는데, 건축전기에서는 대응을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 개념 잡기가 좀 만만치 않거든요. 자, GFM은 한마디로 요게 이제 인버터죠. 여기 지금 분산형 전원에 대한 인버터의 어떤 그 특징들,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 즉, GFM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한전계통과 상관없이요. 이거 자체가 전압이라든지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가지고 한전계통이 이제 우리가 이제 탈락이 됐죠. 대규모 정전이 발생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마이크로 그리드 있죠. 마이크로 그리드처럼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버터가 GFM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치 동기발전기처럼 작용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부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 동기발전기의 그 운동에너지, 이거를 이제 발생시켜서 주파수를 올려주는 작용하죠. 이런 내용들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이제 외란이 들어왔을 때 전압하고 주파수가 진동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게 뭐냐면 댐핑이죠, 댐핑. 아까 그 동기발전기가 운동에너지를 바뀌면서 이 계통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어떤 그런 관성작용뿐만 아니고 외부 서지에 대해서, 외부 외란에 대해서 전압 주파수의 어떤 그 변동, 이런 걸 잡아주는 거, 이런 댐핑, 등등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통 강건도죠. 이 강건도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GFM의 인버터입니다. 그 인버터가 이제 이런 GFM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FL 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전력계통 전압하고 주파수의 동기시켜 놓은 상태에서요. 여기 이제 자기 일정한 그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적정하게 공급을 하는 어떤 그런 제어 방식이 GFL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전압하고 주파수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전류원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는 이제 전압하고 주파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의 전화번호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이점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작성하시고, 여기에 대한 비교표. 자, 아까 말씀드린, 이건 GFM 방식은 동기발전기로 작용한다. 이거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계통 지원에 의해서 즉각적인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요거는 전압주파수 복구 능력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전력계통이 붕괴됐죠. 그죠? 이렇게 전력계통이 완전히, 브레이크다운 됐다. 계통이 완전 정전이 됐다. 이래버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마이크로 그리드로 작은 전력계통으로 이렇게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게 GFM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안 되죠. 즉시 이제 가압이 중지되는 거. 이 이제 GFL 인버터에서 이 스톱을 시키는 거죠. 그런 내용들요. 자, 그럼 계통, 이 분리 시의 독립성, 동작이 가능하다. 이거 좀 어렵다. 이런 내용들요.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활용 예에 보면 블랙 스타트죠. 이 대규모 한전계통의 정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단순한 유효전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주입, 그죠? 그다음에 최대적 추종,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는 인버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GFL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분사형 전원의 그 인버터 용량이 적을 때는 우리 한전 발전기의 그 동기 발전기 양이 크고 이 이제 인버터의 양이 적을 때는 계통 운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분사형 전원의 그 인버터가 많이 가버리면, 많아져 버리면 여기 이제 어떤 관성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버터에서는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계통의 안정적인 전압 주파수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GFL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GFL 방식이다. 아까 이거는 동기 발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했죠. 이건 동기 발전기로 작용을 못 한다 했죠. 관성 작용을 못 한다 했죠. 댐핑 작용을 못 한다 했죠. 이건 댐핑 작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관성, 이게 이제 동기 발전기처럼 그런 관성은 아니지만 이게 가상관성이라고, 아까 관성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통 어떤 취약 지역에 전압 안정도에 기여한다. 이런 부분요. 그 다음에 이 3번 부분은 또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GFL 방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전 계통이 이제 탈락이 생겼다. 그러면 이 GFL에서는 그 고장 전류가 전격 전류의 한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OCR 동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GFM 방식에서는 계통 전압하고 인버터 전압하고의 그 어떤 그 차이를 통해 가지고 큰 고장 전류를 고속으로 딱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호 협조할 때 이게 굉장히 유리한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단독 운전, 이런 계통 복구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한전 계통이 이제 전체적으로 대규모 정전이 났을 때 이 GFM이 하나의 그 마이크로 그리드로 단독 운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계통 복구 능력이 있다.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앞으로는 GFL에서 GFM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8번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요거는 뭐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요 수평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단시 케이블에 대한 이 포슬 시설 기준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어떻다라는 그 정의를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케이블 트레이는 반드시 이제 금속재나 불연성 재료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는 이런 4가지 방식이 있죠. 이걸 간단하게 써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써주는 것보다는 요거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10분 안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포슬 기준은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신 케이블에서는 요 전체 케이블에 대한 요 합계 있죠. 지름의 합계는 이 트레이 전체 길이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트레이 폭 내로 지금 들어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요. 이런 내용들 적어도 반드시 단청으로 이렇게 포슬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벽과 이게 거리. 요거 이제 2cm죠. 그 다음에 트레이 간의 간격. 트레이를 이중으로 이렇게 2단으로 포슬할 때 트레이 간의 간격은 30cm, 그죠? 이상.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의 허용 전류 감소 계수는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죠. 해서시 IC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신 케이블은 똑같으면 되거든요. 1번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내용도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1번 내용에서 또 하나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단신 케이블을 이렇게 이제 삼각으로 표수할 수 있죠. 이걸 이제 3상으로 평행을 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렬로 배치하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이제 삼각 포슬 방법도 허용되는데 이때 요 삼각 포슬 했을 때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는 이 최대 지름의 케이블의 요보다 2배 이상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조금 아까 그 다심하고의 차이죠. 다심하고의 한 개 더 추가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KC에 따른 이중 천장 내의 조명 설비 배수 공사 방식의 개정 이유하고 내용. 자, 여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는 기존에 우리 내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선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져 버렸죠.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뭡니까? KC에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기존의 내선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명기구 등을
직부, 그러니까 이제 바로 붙이는 거죠. 바로 직부. 이 천장에 바로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매입하는 거. 이중천장 안쪽으로 이제 설치하는 거죠. 이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썼던, 옛날에 사용했던, 옛날에 있었던 거 규정, 내성 규정을 근간으로 해서 이 조명설비 배선 시에 이제 제한의 길이 있죠. 제한된 길에 대해서 이제 노출 배선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노출 배선을 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기체 방전 등에 대한 형광등은 거기 설치하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 배선 설치하기가요. 근데 LED는 기존의 그 기체 방전 등하고 좀 다르게 거기 배선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시공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천정고가 2.8m 이상 높아졌죠. 그죠? 주공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이 천정고가 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어떤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KC에 과거에 내수면에 있어서 없어졌던 게 다시 이쪽을 복귀시켰다, 복원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어떤 두 가지 내용으로요. 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이중천정 내의 조명설비 배선 공사 방식에 대해서는 자, KSC 이 기준에 의해서 이중천정 내의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을 전선광 공사를 할 때 전선광 공사. 자, 여기 이제 박스가 있죠. 이 콘크리트가 있으면요. 이 콘크리트 안에, 콘크리트에 우리가 이제 공사할 때 이 박스를 다 매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면 콘크리트가 있고, 그죠? 이 콘크리트 안에 우리가 이제 박스를 다 매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배관이 이쪽 와 있고요. 그죠? 여기 이제 금속과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박스가 들어와 있겠죠. 이 박스에서 이제 이 등기구가 있습니다. 등기구가. 이 등기구가 있으면 등기구에 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선관을 써야 되겠죠. 전선관을요. 자, 전선관을 써야 되는데, 이때 이제, 배선을 전선관 공사로 이제 할 때, 이 절연전선을 사용하는데, 절연전선, 이걸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절연전선을요. 절연전선을 이제 기본적으로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노출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예외 기준이 있죠. 그 예외 기준을 봐보시면요. 요 등기구가 있죠. 등기구. 여기 조명기구가 있습니다. 조명기구에서부터 요 금속관, 전선관 있죠. 여기 요 끝에서부터 30cm 이하, 요 이하의 그 노출 배선 길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자, 요게 이제 노출 배선 자체가 30cm 이하인데 요거를 이제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했죠. 요 전선을, 저런 전선을 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거에 한해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요런 그 예외 규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전선광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규정에 의한 시공식 고려사항에 보시면 박스 연결. 아까 우리 천장에 있는 박스 있죠? 거기는 절연전선 노출 시공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죠? 그리고 관이 그 박스 안까지, 그 금속 박스 안까지 인입이 돼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박스 카바 재질은 스틸 또는 철제, 이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왜? 불 부분, 가연성 부분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까 인하 배선 부분 있죠. 그거를 케이블로 연결하면 뭐 노출로도 가능하다. 즉 전선관 안 넣고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하면 그 전선관을 하면 되죠. 물론 주공 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는 LED 발광 원리 종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LED는 라이팅, 그 다음에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죠.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 이런 거죠. 그죠?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 즉 발광 다이오드죠. 그래서 이제 이 PM 접합 반도체를 이용해서 그 PM 접합 반도체에 전기를 흘려주면 그 전기에 의해서 즉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 빛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어떤 그 고체 발광 소자가 LED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이거는 이제 무기물 다이오드로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는 전자하고 전공이 많은 그런 어떤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압을 인가하기 전에는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P형 반도체에는 우리가 이제 전자가 다수죠. 그러니 Pn 접합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전공이 다수이기 때문에 Pn 접합으로 이동하죠. 그럼 여기 이제 Pn 접합부에 전자하고 전공이 확산의 원리에서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걸리냐면 역기전액이 걸리죠. 즉, 디플리션 영역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이제 전개를 인가합니다. 전개 인가했을 때 역기전액 이상의 전개를 가해주면 L형 반도체에 전자가 공급되고
여기 이제 P형 반도체에 전공이 공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즉 가전대 영역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죠. 에너지가 높은 이 전도대의 전자가 이렇게 Pn 접합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가전자대의 전공이 Pn 접합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차만큼이 이렇게 이제 그 빛이 나오는 이런 발광 원리가 LED의 원리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전압 인가 전, 인가 후로 나눠서 답을 적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전압 인가 전에는 간단하게, 여기 전압 인가 전에는요, 전압 인가 전에는 이게 확산의 원리였어.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Pn 접합부에 우리가 이제 전자 전공에 의해서 몇 개 전역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몇 개 전역이 이제 형성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 더 이상 전자 전공에 이동이 없다.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플리션 영역, 즉 고비평 영역을 만들고 있다. 디플리션 영역. 디플리션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살짝 적어주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인가 후. 두 번째 이제 전압 인가 후를, 즉 우리가 이 전압 인가 후라는 게 이 역기전을 이기는 전압을 인가한 내용. 요거를 이제 압축을 좀 시켜서 요 내용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시험에 벌써 연구만 하고 시험에 몇 번 쳤죠. 이거 시험 나올 거다 하고 그죠? 요 내용들은 아마 잘 작성을 했을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직접 천형하고 간접 천형. 초기에는 우리가 간접 천형을 많이 썼죠. 직접 천형이 발견되기 전에는 간접 천형을 많이 쓰다가 이게 이제 수평천이 부분이 있다 말이죠. 수평천이. 즉, 우리가 이제 전도대에 에너지 줄이가 가장 낮은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가전자대의 에너지 줄이가 가장 높은 지역이 일치되지 않죠. 그래서 일부는 수평천이하고 다시 수직천이 하다 보니까 수평천이만큼이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발광률이 나쁘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도대의 가장 에너지가 낮은 부분하고 가전자대 가장 에너지가 높은 부분은 1차이기 때문에 바로 수직천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광 효율이 높다. 지금 현재는 직접 천형 반도체로 가지고 다 LED를 쓰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 대한 어떤 재료에 대한 특징들, 처리 방식, 광특성, 적용, 이런 내용을 작성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해 드렸죠. 요거 수직천이가 왜 100% 발광이 되고, 수평천이 플러스 수직천이는 이 발광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래서 조희도 조효이기 때문에 지금 안 쓰는 이유들을 제가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훨씬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 동작 특성에 대해서는 전압전류 특성,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역기전력의 역기전을 이기는 순방향 전압을 이렇게 이제 LED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게 건다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특성이요. 우리가 백열전도 같은 데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이런 걸 통해서 그 온도가 높아져야 발광이 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반대죠. 온도를 높여져 버리면 Pn 접합부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전자하고 전공이 결합해가지고 이 활성화를 통해서 빛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온도 특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온도 특성도 그 LED에 대한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출력 특성이요. 광출력 특성은 아까 전압전류 특성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열화 특성은 온도가 높아지면 열적으로 화학적으로 이 성분이 이제 빨리 변한다,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열화 특성 같은 거, 이런 걸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더불어서 장단점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답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1번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문제. 여기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의 태양전지 모듈의 전압전류 특성과 열압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 나왔죠. 이 전압전류 특성은 우리가 이제 최대 전력에 대한 그 관계 곡선을 적고, 최대 전력이 나왔을 때 그때의 최대 전압전류,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개방단 전압, 단락전류,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은데, 이때 개념상에서 자, 태양전지에 우리가 이제 빛이 들어가면 광전효과죠. 즉,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광전효과. 이런 광전효과에 의해서 빛이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할 때, 그때 이제 전기적 출력 특성이 나오는데, 이 전압전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이 전기적 출력 특성이라고 보고요.
이때 나오는 곡선이 전압전류 특성 곡선이다. 자, 전압전류 특성 곡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적어주면 좋고요. 이 개념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전압전류에 대한 내용을 이 그림하고 같이 해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필팩타도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실제적인 최대 전력에 대해서 이론적인 우리가 전력이죠. 단락전류, 개방단 전압 분지, 최대 전압 전류, 이게 이제 필팩터, 충전율이죠. 충전율, 이런 것도 좀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도 뭐 좀 적어주면 좋습니다. 요 이제 이 결정질하고 비결정질에 대해서 이제 결정질 쪽이 변화율이 더 좋죠.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비결정질이 더, 전압전류 특성이 좋아집니다. 그죠? 이 모듈의 그 표면 온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셀수 이런 것들이 증가되면, 스트링이 증가되면 우리가 이제 이 전지 자체가 하나의 다이오드로 표현될 때 직렬 해수가 높아지면 전압이 증가되겠죠. 병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커지겠죠. 뭐 그런 내용들도 특징이 좀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좀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열화 특성이죠, 열화 특성. 이번에 열화 특성을 작성해 주시고, 열화 특성에 대한 개념,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여기 이제 개념을 하나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화 특성은, 여기 이제 열화 특성이니까 특성에 대해서는, 광 특성이죠, 광 특성. 이 광열화. 그 빛에 의해서 열화되는 그 열화 특성이 있죠. 이 두 번째 이제 이 광 특성을 좀 빠진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광 특성을 첫 번째, 광열화 부분이죠, 광열화. 이 광열화에 대한 부분. 이 광열화는 이 태양전지에 이제 빛이 들어가잖아요. 빛이 들어가게 되면 실리콘 내부에 거기 이제 그 산소하고 그 붕소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결합을 하면서 활성화되겠죠. 여기 이제 붕소하고 이 산소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게 이제 열화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특성. 요게 이제 광열화 특성입니다. 이 광열화 특성에 대한 요 개념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 또 우리 이런 걸 적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 특징들. 보통 뭐 이런 것들은 언제 정도 발생되냐면 최소한 1000시간 이내. 우리가 이제 태양전지에다가 이렇게 빛을 넣었을 때 최소 약 한 1000시간 이내 시간 내에 이런 어떤 광열화 특성이 발생된다. 이런 답안지를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전위 유기열화이죠. 전위 유기열화요. 요것도 좀 적어주면 좋습니다.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뭐 개념 우린, 이 우리는 뭐냐면, 이 태양전지하고 그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 사이에, 요 사이에 이제, 높은 전위차죠. 프레임 사이에 이 높은 전위차 때문에, 이 전위차 때문에 또 이 전위 유기 열화가 발생해 줄 수 있다. 보통 이거는 이제 특징을 보시면요. 특징은, 보통, 4년, 한 4년에서 한 10년 사이, 10년 이 사이에 보통 이 전위 유기 열화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뭐 그렇게 이런 어떤 특성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우리가 이제 재료, 그 다음에 그 환경적 열화, 재료적 환경적 열화.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도 우리가 열화가 발생될 수 있고요. 환경적 열화. 그죠? 그 태양전지가 설치되어 있는 그 환경 조건들, 부식을 발생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재료 자체도 우리가 시야하다 보니까 이제 경륜 변화에 의해서 또 열화가 발생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열화 특성을 조금 더 이제 개념, 특성, 그 영향들, 우리들도 뭐 적어주면 됐고, 못 적어주면 요 세 가지 특성은, 열화 특성은 적어주면 좋습니다. 열화 특성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열화 특성이 좀 빠져있죠. 열화 특성. 여기 지금 열화에 대한 부분이 열화 특성이 지금 작성이 돼야 되고, 여기 이제 개념. 두 번째, 열화 특성. 그 다음에 이 열화를 통해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영향들. 열화가 되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발전 출력 자체가 떨어지겠죠. 그죠? 이 전지 자체가 열화가 되니까 그 전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이제 떨어지고 여기 전지의 변색 같은 거. 그죠? 색깔이 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핫스팟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영향들 간단하게, 열화 특성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12번에는 제어백 효과가 나왔습니다. 제어백 효과. 요 제어백 효과를 설명하고 소방전기에서의 적용 사례를 적어라. 자, 제어백 효과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두 개의 지금 다른 재질의 금속체를 이렇게 페이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온도차를 주죠. 온도차를 줘버리면 온도차에서 기전력, 즉 전압이 나와가지고 전류하는 현상. 이게 이제 제어효과입니다. 제어효과의 내용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열전대 감지기에 쓰죠. 자, 열전대 감지기에 소방전기 회로의 적용에는 제어 효과를 이용한 열전대 감지기, 여기 열전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도에 의해서 이게 이제 기전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직렬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이제 금출부에서는 여기 이제 전압이 만약에 10V다, 여기 10V가 만들어졌다, 10V 만들어지면 요 10V도 할까요? 그럼 총 4개가 만약에 이게 40V가 이 금출부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금출부의 작동 전압이 이 전압이 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금출부의 요 전압으로 작동이 되면 감지기도 이렇게 동작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 효과를 이용한 열전대 감지기다. 즉 열전대를 이용해서 감지기를 구성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면 되고요. 보통 열전대는 4개에서 20개 정도, 요 정도로 구성한다. 열전대에 대한 재료는 불이라든지 니켈,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자, 열전대 감지기는 어떤 감지기에 적용되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로, 넓은 구역이죠, 넓은 회로. 넓은 회로에 이렇게,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회로에 열전대 감지기를 사용한다. 이 내용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에 농용 유도전동기 인버터 이 속도 제어 적용 시 부하의 종류에 따른 특수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수업할 때도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조금 넘어갔는데 제가 그냥 실수했죠. 이것도 당연히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용 유도전동기는 거의 정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동기다. 즉 직류의 그 분권 전동기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속도 변화가 거의 없죠. 그리고 슬립이 우리 0.04%밖에 안 되잖아요. 0.2%에서 6% 보니까. 저는 보통 슬립을 0.04% 보거든요. 그러면 이 동기 속도에 대해서 0.04%만큼의 속도 차가 밖에 안 생기니까 거의 정속도 운전을 하는 그런 전동기가 이 유도 전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 일반적으로 속도 제어를, 속도 변화가 거의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부하에 따라서, 자, 부하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 제어가 필요할 때는 인버터로 속도 제어를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이 VVVF에서는 속도 제어는 할 수 있는데 좁은 범위의 속도 제어를 할 수 있죠. 토크 제어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에 대한 특수 곡선을 얘기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VVVF가 이제 뭐다? 이런 것들요. 왜 우리가 VVVF를 하는지, 그리고 VVF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전동기에 대한 속도 제어뿐만 아니고 엘리베이터 쪽에도 우리가 인버터, 즉 VVVF를 많이 적용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도 이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이 VVVF를 한다. 이런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고조판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모터의 그 토크 특성이 좀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적용한다. 이런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면 좋고, 그 다음에 부하의 종류들은 3가지죠. 자, 이승저감 토크부에는 이런 출력 특성이 삼성에 비례하는,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한 출력을 가지고 있죠.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펜, 불호와 펌프에는 이렇게 이승저감 토크부하에 특히 이렇게 출력이 이제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하는 이런 부하에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내용을 작성해 주면 좋고요. 그 다음 정토크 부하는 회전수에 무관하게 회전수가 크더라도 일정한 토크를 가지는 이런 부하, 즉 컨베이어 이송장치에는 정토크 부하에는 이런 어떤 그 특성 곡선이 작성이 될 수 있고,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회전수가 달라져도 그 일정한 토크를 유하는 부하에, 즉 정토크 부하에 이런 특성 곡선이 적용된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여기에 비해서 아까 이승저감 토크에 비해서 L절감 효과가 적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요. 그 다음에 정출력 부하는 이 출력이 항상 일정합니다. 회전수가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출력을 가지는 이런 부하가 정출력 부하인데, 그 대표적인 정출력 부하가
목공인 뭐 와인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기수리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회전수가 달라져도 항상 일정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회전수를 높이면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저하되는 이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 역시도 아까 이성 저감 토크에 비해서 A 저감 효과가 적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VVVF에 대한 특징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면 더 좋고요. 왜 우리가 이제 VVVF를 하느냐?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여기 좀 이제 고조판 문제라든지,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정유기하고 인버터 쪽에, 그죠? 전력 변환 장치 때문에 이런 그 고조파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근데 속도 제어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윕 주파수 제어라든지 그 벡터 제어에 비해서는 속도 제어 범위가 굉장히 좁고 토크 제어는 안 되죠. 토크 제어는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동기에 이 VVVF를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교시 문제에 대한 풀이를 다 마쳤습니다. 자, 제가 잠깐 우리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책자를 이번에 이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20회부터 129회까지 제가 이제까지 대한전기학원에서 강의하면서 문제 풀이했던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1권에 120회부터 129회까지 그 기출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한 책을 만들었고요. 이 저자는 이제 조수환이 저자고 이재호 교수, 강장규 박사님, 우리 오민수 교수 이렇게 저자가 공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권에는요 130회부터 137회까지 원래 138회까지 넣으려 했는데 출판사에서 뭐 다음에 넣자 해서 그걸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2권에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자를 만들었고 또 이 책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문의가 좀 많이 오시면 이걸 전부 다 제가 동영상을 다시 찍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건축전기수리 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1, 2를 소개하면서 1교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